자, 이번에는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꽤 완료가 됐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그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국가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이제 영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다 이제 접종이 전 국민 대비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고 있고, 영국 당국이 향후 6월 이후에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경제와 관련해서 봉쇄 조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실외에서 물론이고 실내에서조차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체 확진자 수가 1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여온 확진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하회하고 있고요. 또 매일 확진자 발생이 1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대는 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일상 복귀를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코로나19가 터지던 초기부터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전파가 많이 되어서 전체 국민 수는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루에도 몇천 명 단위로 확진자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00명이 나온 그런 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나라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은 뭘 했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 자료를 다 화해자에 넘겨주는 이런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한 거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았던 우리는 오히려 백신 접종에서 다소 지체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백신 접종을 굉장히 과단성 있게 속도감 있게 하면 우리도 곧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당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가장 낙관적인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일주일간 평균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28명입니다. 28명. 그런데 예.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가 안 나타나는 날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수십 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생기는데 사망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코로나19는 더 이상 무서운 감염병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그냥 거리두기를 사실상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서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길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속도감 있게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 기자님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접종이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 당국도 락다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그린 리스트라고 해서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나라들을 발표를 했네요. 네,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90% 이상이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하루 확진 환자는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지금 사망자 숫자는 수십 명대의 사망자만 나오고 있고, 때로는 그 사망자 숫자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는 더 이상 무서운 감염병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안고 갈 수 있을 만한 감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거리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한 그린리스트를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린리스트 명단은 영국 정부가 3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나라의 방역 상황,
그리고 영국과 얼마나 왕래가 많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백신 접종률.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린패스 명단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린리스트에 우리나라는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이제 영국 방역 당국이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영국과 교류가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뭐 관광을 많이 우리나라로 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인접 지역은 네, 아니니까요. 인접 지역은 아니니까 예. 일단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되었을 것 같고요. 영국의 방역 당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다라는 것. 확진자 수는 적게 나올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막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영국 방역 당국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 점점점 유행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화약고처럼 언제든지 유행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영국은 그린리스트, 우리나라는 영국의 네. 그린리스트에 이제 제외가 되었는데 이것도 6월까지 그리고 그 7, 8, 9월에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네네. 영국처럼 여러 나라들과 함께 좀 왕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제가 봤을 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그린리스트를 발표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를 지정해서 어떤 나라로는 자유롭게 좀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C가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부스터샷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은 어떤 건지, 그리고 CDC가 이렇게 검토에 나선 배경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CDC라고 하면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질병관리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제 질병 통제와 관련된 것을 모두 다 관리하는 그런 곳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 을 얘기했는데요. 부스터샷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는 2번을 접종하지 않습니까? 부스터샷이라고 하면은 2번을 접종하고 나서 3번째 또는 4번째 또는 5번째 이렇게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 2번째 이상을 접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부스터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얀센 백신처럼 1회만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2번째 접종하는 것. 이것도 부스터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접종을 하신 분들이 2번을 다 접종을 했는데 면역 지속 기간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또는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면역 지속이 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추가 감염 위험이 있다. 이것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스터샷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너무 많고 사회에 바이러스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도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혹여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 내지 우세종이 되면서 이것들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기반해서 부스터 샷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면역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를 좀 더 이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부스터샷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접종한 대상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혹시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때문에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통제가 비교적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부스터샷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국가에서는 1차를 화이자로 맞았어요. 2차도 화이자도 맞고, 그럼 이제 3차도 같은 걸로 맞아야 되는 건가요? 기술에 따라서 약간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하나는 보통의 백신은 2차까지는 단일한 것을 맞고 3차는 다소 다른 것, 부스터샷은 다소 다른 것을 맞으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또 실제로 임상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부스터 백신도 화이자나 모더나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로 하게 될 경우에는 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화이자로 한 것은 부스터샷을 화이자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아닌데 다른 국가들에게서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를 했다. 이럴 경우에 부스터샷은 아마도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화이자나 모더나로 했기 때문에 아마 3차 또는 부스터샷도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2분기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대부분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9월 정도가 되면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의 항체 보유율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 등을 따져봤을 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노바백스 백신 같은 예를 들어 단백질 항원 백신 같은 네. 것들이 오히려 접종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욱 기자는 어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마다 이제 이견이 있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했을 때 항체 지속률이라던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다를지는 지금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한 80% 이상이 다 백신 접종을 1차, 2차가 마무리 지어진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부스터샷을 굳이 맞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부스터샷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온 게 화이자 CEO 입에서 나왔습니다. 화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이자 맞을수록 입장에서는 좋겠죠. 부스터샷을 많이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짧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mRNA 계열의 백신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백신입니까? 예, 이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큐어백이라고 하는 다른 또 mRNA 기반의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일단 이 제품을 내놓는다 그런 거죠. 아직 3상이 완전히 종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mRNA 기반의 백신은 그것이 화이자든 모더나든 콜드 체인이 적어도 영하 70도 이하거나 영하 20도 이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큐어백에서 내놓는 mRNA 백신은 콜드 체인이 상온, 즉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지금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의 독감 백신과 같은 콜드 체인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보지를 못했고 또 mRNA는 거기에 뭔가 보호제 또는 완화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mRNA 자체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2도에서 8도에서 제대로 보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물 백신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상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가 곧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 특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